자, 아빠와 함께 잠자며 읽는 삼국사기 제44권 열전제사 을지문덕 전이에요. 을지문덕은 가문의 내력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자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지모가 있었고 겸하여 글도 지을 줄 알았다. 수나라 개황 연간에 수양제 양광이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자 좌익위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나오고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나와 국군과 함께 압록에 이르렀다. 문덕이 왕의 명령을 받들고 적진으로 가서 거짓 항복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들의 허시를 보려는 것이었다. 술과 즉 우문술과 중문은 즉 우중문은 이보다 앞서 고구려의 왕이나 문덕을 만나거든 붙잡아 두라는 밀지를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우중문 등은 문덕을 억류하여 하였는데 위무사로 와 있던 상서 우승 유사룡이 굳이 말리는 바람에 결국 문덕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 뒤에 이를 깊이 후회하여 사람을 보내 문덕을 꿰며 말했다. 재차 의논할 일이 있으니 다시 오라. 그러나 문덕은 뒤로 돌아보지도 않은 채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문덕을 놓치고는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우문술은 군량이 떨어져 돌아가려 하는데 우중문은 정예 부대로 문덕을 쫓으면 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우문술이 이를 말렸다. 그러자 우중문이 성내어 말했다. 장군이 10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자그마한 적도 격파하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황제를 배웠겠소. 그러자 우문술 등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 압록을 건너 문덕을 추격하였다. 문덕은 수나라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피로하게 하기 위해 매번 싸울 때마다 번번이 달아났다. 이렇게 하여 술은 즉 우문술은 하루 동안 7번을 싸워 모두 승리하였다. 그들은 여러 번 승리한 것을 믿고 또 무리의 의견에 떠밀려 마침내 동쪽으로 나아가 살수를 건너 평양성 30리 밖에 산을 등지고 진을 쳤다. 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지어 보냈다. 신기한 책략은 천문에 다하였고 묘한 지혜는 땅의 이치에 통달하였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자 우중문이 답서를 보내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문덕이 또 사자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고 술에게 요청하였다. 만일 군대를 철수한다면 틀림없이 왕을 모시고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올리겠소. 우문술은 사졸들이 피곤하고 쇠진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평양성이 험하고 견고하여 당장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거짓 항복이라도 받은 것을 기회 삼아 돌아가기로 하고 방진을 만들며 행군하였다. 문덕이 군대를 출동시켜 사면으로 공격하니 술 등이 한편으로는 싸우며 한편으로는 쫓겨가서 살수에 이르렀다. 군대가 절반쯤 강을 건넜을 때 문덕이 군대를 몰아 그들의 후군을 들이쳐
후둔이 장군 신세웅을 잡았고, 그러자 이번엔 모든 군대가 한 건에 허물어져 걷잡을 수 없었다. 국군의 장졸이 급히 달아나 하루낮 하룻밤 사이에 압록에 이르니 이날 간 거리가 450열이었다. 처음 요수를 건너올 때 국군이 30만 5천 명이었는데 유동성에 돌아갔을 때는 고작 2,700명뿐이었다. 사관이 논평한다. 양제, 즉 수나라 양제 양광의 요동 싸움은 군대를 일으킨 성대함이 예전에 없었던 일이나 고구려가 한 모퉁이 있는 조그마한 나라로서 이를 막아내고 스스로 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수호의 군사를 거의 다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문덕 한 사람의 힘이다. 좌전에 이르길 군자가 없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다음은 거칠부입니다. 거칠부 또는 황종이라고 하는데 성은 김씨요 내무랑의 5세 손이다. 조불은 각간잉숙이요 아버지는 이찬물력이다. 거칠부는 젊었을 때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원대한 뜻이 있어 삭발하고 중이 되어서 사방을 유람하였다. 문득 고구려를 엿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나라 경내로 들어가는데 법사 해량이 강당을 열고 불법을 설명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는 불경 강론을 들었다. 하루는 해량이 물었다. 삼이 수행승, 스님은 어디서 오셨는가요? 거칠부가 대답하였다. 저는 신라인입니다. 그날 저녁에 법사가 그를 불러놓고 손을 잡으며 은밀히 말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너의 용모는 보니 결코 범상치가 않다. 아마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그러자 거칠부가 대답하였다. 제가 변방에서 태어나 참된 도리를 듣지 못했는데 스님의 높으신 덕망을 듣고 와서 말석에 끝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거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자 법사가 말하였다. 노승이 둔하고 재빠르지 못하지만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 이 나라가 비록 작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대가 잡힐까 염려되어 미리를 주는 것이니 그대는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거칠부가 돌아가려 하니 법사가 또 말했다. 너의 상을 보니 제비턱에 매여있느니라. 앞으로 반드시 장수가 될 것이다. 만약 병사를 거느리고 오게 되거든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자 거칠부가 답하였다. 만일 스님의 말씀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는 스님과 제가 모두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거칠부는 마침내 귀국하여 본심대로 벼슬길에 나아가 직위가 대아찬이 되었다. 진흥대왕 6년 서기 553년 일축에 거칠부는 왕명을 받들어 서로 문사들을 소집하여 신라의 국사를 편전하였고 벼슬이 파진찬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진흥왕 12년 551년 신미년에 왕이 거칠부와 대각찬 구진, 각찬 비태, 잡찬 담지, 비서, 바진찬 노부, 서역부, 대하찬 비차부, 하찬 미진부 등을 여자 장군을 시켜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백제인들이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세를 몰아 북령 2부 고현 이내의
백계성을 빼앗았다. 이때 해량 법사가 무리를 이끌고 길가에 나와 있었다.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로서 인사하고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옛날 유학할 때 법사님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존하였는데 지금 뜻밖의 만나게 되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사가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사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귀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오. 이에 거칠부가 수레에 타고 돌아와서 왕에게 배할시켰다. 왕이 그를 승려로서의 가장 높은 지위인 승통으로 삼고 처음으로 백좌강회와 팔간법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진지왕 원년 서기 576년 병진년에 거칠부는 상대등이 되었고 궁국 사무를 자임하다가 자기 집에서 자임하다가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78세였다. 자, 그래서 다음은 거도는 성이 전해지지 않고 어느 곳 사람인지도 알 수 없으나 탈의 이사금 때 벼슬을 하여 간이 되었는데 이때 우시산군과 거칠산국이 이웃 경계에 끼어 있어 자문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거도가 변경 관리로서 그 나라들을 병합하려는 뜻을 은근히 품고 매년 한 차례씩 장토들의 말대를 모아놓고 병사들을 시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즐기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마숙이라 하였다. 두 나라 사람들은 익히 본 일이라 신라의 일상적인 행사라 여기고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에 거도가 병마를 출동시켜 불의에 그들을 공격하여 두 나라를 멸하였다. 이사부는 태종이라고도 하는데 성은 김씨요 네모락의 4세 손이다. 지도로 왕 때 변경 관리가 되어 거도의 계략을 모방하여 말놀이로서 가야 또는 가라국을 속여 빼앗았다. 13년 512년 아마도 지증왕 13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자, 이사부는 아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병합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미련하고 사나워 위세로 항복받기 어려우니 꾀로서 항복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였고 이에 나무로 사자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으로 가서는 속여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들을 풀어 놓을 것이다. 그러자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진흥 임금님 11번째 해인 태보 원년 서기 550년에 백제는 도살성을 빼앗고 고구려는 백제의 금연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 군사가 필요한 틈을 타서 이사부에게 군사를 출동시킬 것을 명하였고 이사부는 그들을 쳐 두 성을 빼앗고는 성을 중축하여 군사들을 남겨 수비하였다. 이때 고구려가 병력을 보내 금현성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자 이사부가 이들을 추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김인문의 자는 인수이고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 김본민, 즉 문무대왕이었어. 그는 어려서 학문의 길로 나아가 육아의 서적을 많이 읽었으며 동시에 장자, 노자 및 불교 서적을 두루 섭렵하였다. 또한 예서를 잘 쓰고 활쏘기, 말타기, 향학을 잘하였는데 기회에 익숙하고 식견과 도량이 넓어 당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였다. 영희 2년 서기 651년 인문의 나이 23세 때 왕명을 받들어 당나라에 가서 수계하였다. 고종은 그가 바다를 건너와 조회하자 충성이 가상하다 여겨 특별히 좌령군미 장군을 제수하였고 4년, 영휘 4년이지 653년에는 조서를 내려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를 만나게 하였다. 태종대왕이 그에게 압독주 총관을 제수하였고 이에 따라 장산성을 쌓아 방비 시설을 하니 태종이 그의 공로를 기록하고 시급 300호를 내렸다. 신라가 여러 번 백제의 침공을 받게 되자 태종은 당나라의 군대의 원조를 얻어 수치를 싣고자 하여 당이 수의하러 가는 인문을 통해 군사를 청하려 하였다. 때마침 고종이 소정방을 신구도 대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치도록 하였다. 황제는 인문을 불러 도로의 험난한 사정과 행군의 편의에 대해 물었다. 인문이 한층 자세히 대답하니 왕자가 기뻐하여 인문에게 신구도 부대총관의 관직을 제수하고 종군토록 하였다. 인문은 마침내 정방과 함께 바다를 건너 덕물도에 이르렀다. 왕은 태자에게 명하여 장군 유신, 진규, 천존 등과 함께 큰 배 100척의 군사를 싣고 당군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웅진구에 이르니 백지군이 강가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싸워 격파하였으며 승세를 몰아 백제의 도성에 들어가 멸망시켰다. 정방은 백제의 왕 의자와 그 태자 효, 왕자 태 등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돌아갔다. 대왕이 인문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파진차를 제수하고 또 각가라의 벼슬을 주었다. 그를 얼마 안 있어 당에 들어가 전과 같이 수기하였다. 용삭 원년 서기 661년 당 고종이 불러 말하였다. 짐이 이미 백제를 멸하여 너희 나라의 근심을 제거하였는데 이제 고구려가 지리의 험함을 믿고 예맥과 함께 악한 짓을 하여 큰 나라를 섬기는 예의를 어기고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의리를 저버리고 있다. 짐은 병사를 보내어 치려고 하니 너도 돌아가 너희 국왕에게 고하여 백제를 출동시켜 우리와 함께 망해가는 오랑캐를 섬멸케 하라. 인문은 즉시 귀국하여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였고 왕은 인문에게 여기서 왕은 인문의 형인 문무대왕을 말하는 거야. 유신들과 함께 군사를 조련하여 기다리게 했다. 황제는 형국공 소정방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았고 소정왕은 육군을 거느리고 만리길을 달려 폐강에서 고려군사를 마주하여 이를 격파토록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평양성을 보유하였으나 고구려인이 굳게 수비하자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병마가 많이 붙거나 부상되었다. 뿐 아니라 굴량의 수속도 여의치 않았다. 인문은 웅진에 남아 지키던 장수 유인원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쌀 4,000섬과 벼 2만여 가마를 싣고 평양으로 갔다. 당군은
식량을 얻었으나 큰 눈이 내렸으므로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신라군이 돌아가려 했을 때 고구려군이 도중에서 요격하려 하자 임무는 유신과 함께 꾀를 내어 야밤에 도망하였다. 고구려인이 다음 날에야 이를 알고 출격해오자 임무 등이 반격하여 대파하고 1만여 명의 대파하였다. 1만 명과 싸워 이긴 것이다. 또한 5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임무는 다시 당에 들어갔다. 건봉원년 서기 666년에 당 황제를 모시고 태산에 올라 봉선하였다. 봉선이라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야. 당 황제가 우효희 장군을 제수하고 시급 300호를 더 주었다. 총장 원년 서기 668년 무진년에 당고종은 이번에 영국공 이적을 시켜 아까 말했던 이세적이야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케 하고 또한 인문을 보내 우리에게도 병사를 징발하라고 하였다. 문무대왕은 인문과 함께 병사 20만을 출동시켜 북한산 석으로 갔다. 왕은 그곳에 머무르며 먼저 인문 등을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당군과 만나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한 달 남짓하여 고구려 왕을 사로잡았고 인문이 고구려 왕을 영공 앞에 꿇어앉히고 그의 죄를 따지니 고구려 왕이 제비하고 영공이 담례를 하였다. 이때 고구려 왕은 보장왕을 말하는 것이야. 영공은 곧 고구려 왕과 남산, 남건, 남생 이 세 사람 남산, 남건, 남생은 영계의 소문의 아들이야. 이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갔다. 문무대왕은 인문의 뛰어난 계략과 용감한 공격이 특별하다 하여 태타각간이었던 방뇨의 시급 500호를 내렸다. 당고종도 인문이 여러 차례 전쟁의 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말했다. 조와 매우 쓸모가 있는 이란 뜻인데 조와의 양장이요 문무의 영제이며 자규를 제정하고 새로이 봉급을 내려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자기를 더하여 시급 2000호를 더 주었고 그 뒤로 그런 궁중에서 당 황제를 가까이 모시며 여러 해를 보냈다. 상원 원년 성 674년 문무왕은 고구려 반군을 받아들이고 또한 옛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 당 황제는 크게 노하여 유인계를 계림도 대총관으로 삼아 병사를 내어 신라를 공격해 하고 조수를 내어 왕의 간정을 박탈케 하였다. 이에 임무는 우효위 원외 대장군 임해군공이 되어 당나라 서울에 있었다. 황제는 임문을 임금으로 삼아 본국으로 돌아가 그의 형을 대신하라 하고 계림주 대도독 계부의 동삼사를 책봉하였다. 임문은 가곡히 사용하였으나 황제의 명령을 허락을 얻지 못해 결국 길을 떠났다. 그때 마침 왕 즉 문무대왕이 자신을 보내 공무를 바치며 사죄하므로 황제가 용서하고 왕의 관직을 복구시켰다. 임문도 중도에서 돌아가 역시 이전의 관직을 회복하였다. 조로 원년 성 679년에 진군 대장군 행 우무위 대장군에 전임되었고 제초 원년 성 690년에는 보국 대장군 상주국 임해군 개국공 좌우림 장군으로 제수되었다. 연제 원년 서기 694년 4월 29일 당나라 서울에서 병으로 죽으니 향년 66세였다. 부음을 듣고
황제가 놀라고 슬퍼하며 수위를 주었고 관등을 더 높여주었다. 그리고 조산 대부 행사례시대의 서령 육원경과 판관 조산량 직사례시의 영구를 호송케 하였다. 효소 대왕 때는 이 효소 때와는 꽤 나중의 일이야. 그에게 태태각가를 추증하고 담당관에게 명하여 연제 2년 서기 695년 내 말이 잘못한 것 같아. 아주 김인문 사후 곧의 일인 거지. 10월 27일 서울의 서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 인문은 7번이나 당에 들어갔으니 당의 조정에서 수기한 날짜를 계산하면 무려 22년이 된다. 그때 해찬 양도도 역시 6번의 당에 들어갔으나 서경에서 죽었는데 그의 행적 심말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 김양이야. 김양의 자는 위흔이니 태종대왕의 구세손이래. 여기서 태종대왕은 김춘추를 말하는 거야. 증조 할아버지가 이찬주원이고 할아버지는 소판 종기요 아버지는 파진찬 정여이니 모두 대대로 장군과 대재상이었다.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하였다. 태화 2년 흥덕황 3년 서기 828년에 고성군 대수가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중원 대연으로 임명되었다가 곧 무주 도독으로 전임되었는데 가는 것보다 정치를 잘한다는 칭송을 들었다. 개성원년 서기 836년 병진년에 흥덕왕의 뒤를 이어 물려받을 적장자가 없자 왕의 사촌 동생 균정과 다른 동생의 아들 재룡이 서로 왕 임금의 자리를 두고 다투었다. 이때 김양은 균정의 아들인 아찬 우진과 균정을 메고 있는 예진과 함께 균정을 받들어 왕으로 삼고 적판궁에 들어가 사병으로 수익해 하였다. 그때 재룡의 일당인 김명, 이홍 등이 적판궁을 포위하였다. 김양은 병사들을 궁문에 배치하여 그들을 막으며 말했다. 새 임금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이 어찌 감히 이처럼 흉하게 거역하느냐. 그는 드디어 활을 당겨 10여 명을 물리치고 재룡의 부하 배헌백이 양의 다리를 쏘아 맞췄다. 그리고 균정이 말했다. 저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저거 막을 수 없는 형편이니 공은 물러나는 치하여 뒷날을 도모하시오. 김양이 이에 포위를 뚫고 나아가 한기저자에 이르렀는데 균정은 반란군을 이기지 못하였다. 김양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해를 두고 복수를 맹세하고 사냐에 숨어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개성 2년 837년 8월 전시중 우징이 남은 병사를 수습하여 천해진으로 들어가 대사 공복 즉 장보와 결탁하여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김양은 이 소식을 듣고 참모와 병조들을 모집하여 개성 3년 서기 383년에 2월에 청해진으로 가서 우징을 만나 함께 거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3월에 정예병 5천을 거느리고 무주를 습격하여 성 밑에 다다르니 고을산들이 모두 이들을 항복하고 맞이하였다. 그들은 계속 진군하여 남원에 이르러 신라군과 마주 싸워 이겼다. 우징은 군사들이 오랫동안 싸우느라 피로했다 하여 다시 청해진으로 돌아가 군사를 휴양하도록 하고 말들을 잘 먹였다. 겨울에 혜성이 서쪽 방향에 나타나는데
광채 나는 꼬리가 동쪽을 가리키니 여러 사람들이 축하하며 말했다. 이는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펴며 원수를 갚고 지옥을 씻을 좋은 징조이다. 김양은 평동 장군이라 칭하고 12월에 대차 출동하였는데 김양순이 무주 군사를 거느리고 왔고 우징이 또한 날래고 용맹한 염장, 장변, 정년, 낙금, 장건영, 이순행 등 6장수를 시켜 병사를 통솔케 하니 군대의 기세가 매우 왕성하였다. 북을 치며 행군하여 무주 철하연 남북쪽에 도착하니 신라대간 김민주가 군사를 이끌고 대항하였다. 장군 낙근과 이순행이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상대의 군중으로 돌입하여 이들을 모두 이겼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389년 정월 19일 김양의 군사가 대구에 도착하자 왕이 병사를 보내 항거했다. 김양의 군대가 이들에 맞서 싸우니 왕의 군대는 졌고 모든 이들이 생포되었다. 많은 병사들이 생포되었다. 이때 왕이 허둥지둥 도망하여 이궁 별궁으로 갔으나 병사들이 찾아내었다. 김양이 이에 주위 장군에 명하여 기병들을 인솔케 하고 군령을 했다. 이 싸움은 본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수계에게 원수를 갚았으니 의관과 남녀 백성들은 각자 안심하고 살 것이며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가 왕성을 수복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김장이 헌백을 불러 말했다. 걔는 저마다 제 주인이 아니라면 짓는 법이요. 너는 내 주인을 위해 나를 쏘았으니 의사로다. 내가 개념치 않을 것이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헌백에게도 저렇게 하니 나머지 사람이 무슨 걱정이랴. 그는 감복하여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4월 왕국을 깨끗이 정리하고 우징을 맞아들여 왕이 오르게 하니 이가 바로 신무왕이다. 신무왕의 뒤를 이어 7월 23일 신무왕의 뒤를 이어 태자가 임금의 자리를 이으니 이가 문성왕이다. 김양의 공로를 추가하고 기록하여 소판 겸 창부령을 제수하고 다시 시중 겸 병부령을 전임하였다. 당에서 예방하여 공에게 검교 위위경을 제수하였다. 대중 11년 서기 857년 8월 13일에 김양이 집에서 죽으니 향년 50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대왕은 애통하여 서바라를 추종하고 부의와 장례를 모두 김유신의 전례에 따랐다. 그해 12월 8일에 태종 대왕의 능 곁에 물었다. 김양의 사촌형 흔은 자가 태이며 아버지 장여가 벼슬이 시중 바진찬에 이르렀다. 흔은 어려서부터 총명한 학문을 좋아했는데 장경 2년 서기 822년에 헌덕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려 했으나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기문을 추천하여 이는 태종의 후예로 정신이 맑고 빼어나며 도량이 깊고 침착하니 뽑아 보낼만 하다고 하므로 드디어 그를 당에 들여보내 숙익케 하였다. 그가 한해 남짓 당에 있다가 돌아와 가기를 청하니 황제가 도사를 내려 금자광록 대부 시태상경을 제수하였다.
귀국하자 국왕은 그가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여 특별히 남원 태수를 제수하였다. 그 후 여러 번 자리를 옮겨 강주 대도독이 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이찬겸 상국 벼슬이 더해졌다. 자, 그런 개성 김이윤정월 서기 389년에 대장군이 되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대구에서 청해진의 병사를 맞다가 패하였다.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또한 전사하지도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 소백산에 들어가 가로수를 입고 나물밥을 명으며 중들과 함께 지내다가 대중 3년 서기 859년 8월 29일의 병으로 산마에서 죽으니 향년 47세였다. 9월 10일에 내령군 남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들이 없어 그의 주인이 상사를 주관하였는데 그 부인은 후에 비구니가 되었다. 비구님은 여자 스님을 말하는 거야. 흑치상지. 흑치상지는 백제 서부 사람인데 키가 7척이 넘고 날래고 굳세며 지모가 있었대. 그는 백제의 달솔로서 풍달군의 장수를 겸하고 있었는데 이 직위는 당의 자사 지방관리와 같다고 할 수 있어.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였을 때 그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항복하였대. 정방은 늙은 왕을 가두고 군사를 풀어놓아 크게 노략질을 하였고 그런 상지가 두려워하여 가까운 촌장 10여 명과 함께 달아나 도망한 사람들을 불러놓아 임존산에 운거하며 굳게 지키니 열흘이 못되어 그에게 귀순한 자가 3만이나 되었다고 해. 정방이 군사를 정비하여 그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드디어 상지는 200여 성을 회복하게 했대. 용석 연간에 당고종은 사신을 보내 그들을 불러 타이르자 그가 연윈계에게 가서 항복을 했고 그는 당에 들어가서 좌령군, 원해 장군 양주자사가 되었으며 수차례 정벌에 종군하여 공을 쌓아 특별한 자기와 상을 제수받았대. 오랜 뒤에 연도 제총관이 되어 이다조 등과 함께 돌고를 쳐부수었고 이때 자가문이 중랑량 보벽이 돌고를 끝까지 추적하여 공을 차지하려 하자 황제가 상지와 함께 공격하라고 명령하였으나 보벽이 단독으로 진공하다가 적에게 패하여 적은군이 함몰되었대. 보벽은 옥리에게 보내졌고 상지도 죄를 입어 공적이 없게 되었대. 그때 마침 주훈 등이 그가 응양장군 조해절과 함께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하였으므로 상지는 조옥에 갇혔다가 큰 벌을 받게 돼. 상지는 아랫사람들을 은덕으로 다스렸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 병졸에게 채찍을 맞는 일이 생기자 어떤 자가 병졸을 처벌하라고 했는데 상지가 대답했대. 어찌 사사로운 개인의 말에 대한 일로 관병을 매질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는 자기가 받은 상을 휘하의 부하들에게 모두 나눠주어 남겨둔 재산이라고는 없었다고 해. 그가 죽게 될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억울함을 슬퍼하게 되었대. 장보고와 정년은 장보고는 신라 본계는 궁복으로 되어 있대. 정년은 모두 신라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고향과 조상을 알 수 없다고 한. 두 사람은 싸움을 잘하였는데 정년은 또한 바다 밑으로 들어가 50리를 헤엄쳐가도 숨이 차지 않을 정도래. 그 날램과 씩씩함을 견주어 보면 보고가 연에게 좀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년은 장보고를 형으로 불렀대. 그러나 보고는 나이로 연은 기회로 항상 맞서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했대. 두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문영군 소장으로 있을 때 말을 달리고 창을 쓰는 데 있어서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 뒤 장보고가 귀국하여
흥덕대왕에게 아뢰기를 중국을 두루 다녀보니 우리나라 사람들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적들이 백성들을 약탈하여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청해는 신라 해로의 요지로 지금은 완도라고 부른다. 대왕이 보고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청해진을 설치하려고 하니 이후로는 해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팔아먹는 자가 없었다. 보고는 이미 귀한 자리에 올랐으나 정년은 직업을 잃고 사소의 연수현에서 춥고 배고프게 살았다. 하루는 수비하는 장수 풍원규가 말하였다. 나는 동쪽으로 돌아가서 장보고에게 애타가라 한다. 원규가 말했다. 그대는 보고와 사이가 어떠한가? 어찌하여 그곳에 가서 그 손에 해 죽으려 하는가? 정년이 말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다가 통쾌하게 죽는 게 낫다. 더구나 고향에서 죽는다면 좋지 않겠는가? 드디어 고향을 떠나 장보고를 만났다. 정년이 보고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마음껏 즐기는데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왕이 큰일을 당하시어 나라가 어지러우며 임금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보고가 군사 5천을 나누어 정년에게 주면서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그대가 아니면 화란을 평정할 수 없다. 정년은 서울로 들어가 매번한 자들을 모조리 잡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 왕은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은 보고를 대신하여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이는 신라의 전기와는 사뭇 다르지만 두목이 지은 전기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남겨놓는다. 사관이 논평한다. 두목이 말하였다. 천부 당현종의 연호 연관 안녹산의 난때 삭방 절도사 안사수는 녹산의 사촌동생이라는 이유로 물러나야 했고 곽분양에게 그를 대신하라고 조서가 내려진다. 열흘 후 다시 이임회에게 조서를 내려 부절, 조정의 명령을 받았다는 증표를 가지고 가서 삭방 군사의 절반을 나누어 동쪽 조, 위 지방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사순 때는 분양과 임해가 모두 본진의 장수로 되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서로 눈을 흘기고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었다. 분양이 사순을 대신하게 하자 임해는 도망하려 하였으나 미처 결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해에게 조서가 내려져 분양의 절병을 나누어 동쪽을 토벌하라고 하였다. 임해가 들어가 분양에게 청하였다. 이 한 몸 주는 것이 실로 달게 박혔으나 저 자식만은 죽음 면하게 해주십시오. 분양은 아래로 내려와 임해의 손을 잡고 당상으로 올라 마주 앉으며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 임금이 피난하였는데 그대가 아니면 어찌 동쪽의 적을 토벌할 수가 없어. 어찌 사사로운 원한을 생각할 때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작별할 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충성과 의리로서 서로 격려하였으니 큰 도적을 병정하게 된 것은 실로 두 사람의 힘이었다. 그 마음이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재능이 이를 맡길 만한 것을 안 뒤에라야 비로소 의심하지 않고 군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평생토록 상대에게 분한 심정을 쌓고 있으면 상대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 또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상대의 단점이 먼저 보이게 되므로 상대의 재능을 알아보기가 더욱 어렵다. 이 점에서 장보고와 분양의 어짐의 차이가 없다. 정년이 보고에 의탁 틀림없이 저 사람은 귀하게 되었고 나는 비천하니 내가 자신을 낮춘다면 옛날의 원한 때문에 나를 죽이지는 않으리라고 하였을 것이다. 보고가 과연 그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인지상정이요. 이매가 분양에게 죽기를 청한 것 역시 인지상정이다. 장보고가 정년에게 임무를 맡긴 것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다. 정년 또한 춥고 배고픈 처지였으므로 감동되기도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양과 임매는 평생 대립하였으며 임매가 받은 명령은 천자가 결정한 것이니 장보고와 비교하자면 곽분양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현들이 성패를 속단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의의 마음이 잡스러운 감정과 함께 존재하여 잡스러운 감정이 이기면 인의가 사라지고 인의가 이기면 잡스러운 감정이 사라지는 이치이다. 장보고와 곽분양 두 사람은 인의의 마음이 이긴 데다 현명함이 바탕을 이루었기에 마침내 성공하였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주공과 소공을 100대의 스승으로 일컫지만 주공이 어린 임금을 끼고 돌 때 소공이 그를 의심했었다. 주공의 성스러움과 소공의 얼짐으로 젊어서는 문왕을 섬기고 나이 들어서는 무왕을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으나 주공의 마음을 소공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인의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탕에 현명함이 없다면 소공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어떠하겠는가. 옛말에 나라에 군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물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망할 때 어진 사람이 등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로진 사람이 등용된다면 한 사람으로도 족한 것이다. 송기는 말하였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서로 해치지 말고 나라의 우환을 먼저 생각하여 진에 기회가 있고 광해 당에 박분양과 장보고가 있었으니 누가 동의의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사다함은 진골계통으로 내묘랑의 7세 손이요. 아버지는 급찬 구리지이다. 본래 높은 가문의 귀한 자손으로 풍채가 깨끗하고 준수하며 뜻과 기백이 방정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화랑으로 받들기 처음으로 마지못해 화랑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무려 1천이나 되었는데 사다함은 그들 모두의 환심을 얻었다.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국을 습격하게 하였는데 이때 사다함은 15, 16세의 나이로 종근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하여 허락치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의지가 확고함으로 마침내 그를 귀당 비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의 낭도로서 그를 따라 나서는 자가 많았다. 백성이 국경에 이르자 권수에게 청하여 그 휘하의 병사를 이끌고 먼저 전다량으로 돌아갔다. 이 전다량은 성문의 이름으로 가라의 말로 양이란 거 한다고 한다. 양을 뜻한다고 한다. 그 나라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병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다 놀라 막지 못하므로 대군이 이 틈을 타서 마침내 가야국을 멸망하였다. 군대가 돌아오자 왕은 그의 공훈을 책정하여 가라 인구 300을 사다함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는 받은 즉시 모두 놓아주고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다. 또한 토지를 하사하였는데 굳이 사양하였다. 왕이 강건하니 알천지에는 불모지만을 청할 따름이었다. 사다함은 무관량과 생산을 같이 하는 벗이 되기를 약속하였는데 무관이 먼저 가자 너무 슬프게 울다 7일 만에 17의 나이로
그때가 17이었다고 한다.